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잘 알려진 그리고 아주 중요한 1차원 운동, 조화 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차원에서 운동하는 물체인데 힘이 이렇게 후쿠이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꼴을 만족할 때의 운동 방정식을 풀고 그 해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후크의 법칙이라고 불리냐면은 이 로버트 후크란 사람이 이 법칙을 처음으로 아마도 경험적으로 발견을 했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런 법칙의 이름을 주게 됐는데요. 후크란 사람은 사실 뉴턴과 동시대의 사람이고 또 대단히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비단 과학, 물리학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직접 건축 설계도 하고 또 뭐 현미경을 처음 만들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 생물학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과학 다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오히려 후대 사람들은 뭘로 기억을 하느냐? 그 뉴턴과 말다툼을 한 사람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죠. 어, 뭐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도 로버트 후크를 싫어하고 해서 후크의 업적을 잘 언급을 안 하고 뭐 죽을 때까지 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아무튼 이러한 이러한 업적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힘을 이런 힘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는 주기적인 운동을 합니다. 주기적인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식을 풀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텐데요. 주기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단 태양계에서 행성이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 1년이 지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죠. 따라서 주기적인 운동입니다.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주기적인 운동이죠. 심장 박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뛰는 것 또한 주기적인 운동이고, 줄이 떨리는 운동도 주기적인 운동이고, 음파는 공기의 떨림이죠. 그것 또한 주기적인 운동이고, 빛은 전자기파다라는 거를 아마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전자기파의 떨림도 주기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는 주기적인 운동이란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적인 운동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지금부터 풀고자 하는 그 조화 진동자라는 어떤 물체의 1차원 운동에서 전부 다 파생을 했다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화 진동자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뉴턴의 고전역학뿐 아니라 사실 물리학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화진동자 운동에 대한 공부가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특히 이론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화진동자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운동이고 풀기도 어렵지 않은데, 결국 물리학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일단 간단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다른 맥락에서 또 풀고 또 다른 맥락에서 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적용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물리학
자체의 범위도 확장이 되어 갔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리학의 발전이 이 조화진동자의 운동에 대한 이해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원 조화진동자라는 것은 실험적인 설정은 이렇습니다.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 끝에 어떤 물체, 질량 m을 가진 물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용수철이 탄력이 있으니까 이 질량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운동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풀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조화진동자의 문제입니다. 일단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뉴턴의 제2법칙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왼편에 있는 것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힘이죠.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힘입니다. 힘의 크기는 변위에 비례를 하고 그 비례 상수를 K라고 보통 씁니다. 자, 근데 이 식을 양변을 M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양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점 2개 찍은 거는 시간에 대한 2번 미분이라고 했죠. 일단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양변을 오메가 제곱을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t라는 양으로 다시 재정의합니다.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차원이 없는 양으로 이 방정식이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원래 t는 시간이란 차원을 가진 물리량이었는데 오메가는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갖는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t는 아무런 물리적인 차원이 없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원 없는 꼴로 일단 방정식을 바꾸고 그럼 여기에는 뭐 K네, M이네 하는 이런 물리적인 상수들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하게 되죠. 풀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가 과연 변수에 대해서 2번 미분을 했을 때 그 자신과 같아지느냐 하는 문제로 이 조화진동자 문제가 바뀌게 되죠.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답이 이런 뭐 혹시 지수함수 꼴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갖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한번 이런 함수 꼴을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2번 미분하면은 람다 제곱 곱하기 원래 함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x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람다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만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람다가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 i야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답은 해는 2의 플러스 it 혹은 2의 마이너스 it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죠.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t가 코사인 t 플러스 마이너스 i 곱하기 사인 t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방정식은 보통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예요.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성은 뭐냐?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해를 2개 찾았다고 하면은 그 해를 적당히 선형 조합해도 여전히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요 두 개의 이 해를 적당히 조합을 해도 여전히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코사인 t 자체 혹은 사인 t 자체도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뜻이고, 그건 우리가 물론 이미 그렇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은 코사인 t를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고, 사인 t도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된다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t, 사인 t를 적당히 조합을 해도 여전히 답이 되죠. 자, 그런데 요 꼴을 약간 수학적으로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앞에 이런 숫자를 빼내고 그걸 다시 나눠주고 하면 뭐 이런 꼴이 될 텐데, 자, 요 a 나누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나누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게 뭐냐면은 결국 어떤 각도 알파를 갖는 삼각형의 밑과 요 수직한 면의 길이가 되죠. 다시 말하면은 요 두 개의 숫자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각함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은 요 표현이 결국 코사인 t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로 바뀌게 되고, 이때 등장하는 알파를 보통 위상,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 곱해지는 요 숫자, 이것을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조화 진동, 조화 운동 방정식,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러한 운동 방정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는 이런 걸로 쓸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그때그때 그 문제의 설정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초기 조건이라고 하죠. 초기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A값, B값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A하고 B가 뭐냐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운동의 꼴은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우리 분석의 결과입니다. 자, 요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오메가 t,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빠뜨렸네요. 그래서 t라고 썼던 것은 실제로는 오메가 곱하기 t죠. 그래서 오메가 t로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t가 차원을 가진 양으로 탈바꿈했죠. 그러면은 이 수학적인 해를 구하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함수를 오메가 t라는 x축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뭐 당연히 코사인 함수가 나오겠죠. 자, 코사인 함수는 그 변수가 2파이 바뀔 때마다 값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주기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주기는 뭐냐면은 오메가 곱하기 t가 2파이가 되게끔 하는 어떤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기는 2파이 곱하기 오메가의 역수입니다. 근데 오메가가 아까 루트 k 나누기 m이었으니까 결국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m 나누기 k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이 시계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그 똑같은 용수철에다가 1kg짜리 물체를 매달았을 때하고 2kg짜리 물체를 매달았을 때하고 그 한 바퀴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배 차이 나느냐 하면은 뭐 잘 모르면 글쎄요, 뭐 질량이 2배 차이 나니까 주기도 2배 차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짐작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정답은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즉 1.414배 차이가 난다입니다. 근데 주기가 m이 아니라 루트 m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사실 굳이 이 문제를 풀지 않고도 차원 분석만으로도 그래야만 된다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일단 원래 운동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요게 원래 운동 방정식인데, 자, 요 운동 방정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양들의 차원만 한번 쭉 써서 봅시다. m은 당연히 질량의 차원을 갖고 있고, x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고,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니까 시간의 제곱 차원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것이 k라는 양의 물리적인 차원 곱하기 x라는 양의 물리적인 차원, 즉 l과 같아야만 이 식이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k라는 용수철 상수라는 양의 물리적인 차원은 양변에서 l을 나누면은 질량 나누기 시간 제곱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k 나누기 m이란 숫자의 물리적인 차원은 뭐냐? 시간 제곱의 역수 차원이죠. 따라서 이 k 나누기 m에다 루트를 씌우고 역수를 취하면은 그 양이 갖는 물리적인 차원은 시간 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차원을 갖는 양이 뭐냐? 바로 진동 운동의 주기죠. 그래서 그 주기는 질량의 루트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렇게 차원 분석을 통해서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운동을 단순 조화 운동,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합니다. 왜 심플이냐? 여기서는 삼각함수 단 하나로만 운동이 완전히 기술돼 있죠. 코사인 함수 하나.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왜 하모닉이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삼각함수들을 그 성질이 굉장히 조화롭다 해서 조화 함수라고 수학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조화 함수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화 운동이다 라고 물리학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뭐 일단 우선 이렇게 의심을 던질 수가 있죠. 그거야 뭐 이렇게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1차원 물체의 운동에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19세기 중반에 푸리에라는 수학자 겸 뭐 공학자 겸 물리학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학적으로 뭘 발견했느냐, 그걸 좀 쉽게 말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발견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여러 가지 조화 함수를 잘 조합하면은, 더하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좀 더 수학적인 언어로는 이제 선형 중첩, linear superposition을 하면은 거의 모든 운동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증명을 했는데, 그 증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단순 조화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일반적인 운동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혹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 조화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종의 뭐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고 일단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이 해의 특별한 성질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이 해는 아까 증명했듯이 어떤 진폭, 이제 진폭을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진폭 곱하기 코사인 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x라는 함수의 시간 미분은 이런 걸로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니까. 자, 그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의 중요한 공식 있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자, 요런 조합이 항상 시간에 무관하게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양변을 a 제곱 오메가 제곱으로 곱해버리면은 그거를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 거기다 2분의 m을 다시 곱해주면은 그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항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죠. 2분의 mv 제곱이니까. 그리고 2분의 1 kx 제곱은 그 후쿠의 법칙을 따르는 어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다시 말하면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합이 이렇게 2분의 1 ka 제곱이라는 값으로 항상 일정해야만 된다. 그게 뭐였죠? 지난번에 얘기한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물론 일반적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데, 특히 1차원 조화 진동 운동에서는 그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학적인 삼각함수의 성질, 즉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그런 성질과 또 맞물려 있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한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가장 단순한 문제는 일단 성공적으로 풀었으니까 요거를 슬슬 좀 확장을 하고 더 연장해서 비슷한 다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용수철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운동이 좌우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용수철을 수직으로 세워 봅시다. 그래서 그 물체의 떨림이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요. 근데 수직으로 세운 용수철에는 단순히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복원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력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mg라는 중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적을 때도 이렇게 두 힘을 합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 복원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할 테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mg 빼기 kx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는 일단 운동 방정식의 꼴이 분명히 달라졌죠. 그냥 마이너스 kx가 아니라 어떤 상수힘, 중력힘 더하기 복원력, 이런 꼴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방식도 굉장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아까 풀었던 방식과 그대로 똑같이 풀면 된다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요 오른쪽에 있는 두 항을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럼 mg 나누기 k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요걸 편의상 x0라고 부르겠어요. x0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요 물체를 이렇게 용수철에 걸어서 진동하게 하지 말고 그냥 살짝 걸어 놓기만 합니다. 그러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는 정도 x0가 정확히 요 값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원래 용수철 길이에 해당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동 운동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용수철 길이 더하기 x0 만큼 늘어난 그 새로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동 운동이 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상식적인 얘기가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잡는 좌표를 x로 놓지 말고 x 더하기 x 제로로 놓고 풀어라 라는 말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런 수학적인 변환을 하면은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중력에 영향이 없는 그 수평한 평면에서의 조화 운동이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이죠. 이 문제는 앞서서 이미 풀었습니다. 새롭게 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 용수철 운동은 수평 용수철 운동과 정확히 똑같은데 다만 그 진동을 하는 기준점이 좀 달라진다.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오로지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동 주기는 수직 용수철에서도 여전히 k 나누기 m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주어지죠. 다시 말하면 중력이 아무리 세도 진동 주기는 안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이 용수철과 막대를 갖고 달에서 실험을 하나, 지구에서 실험을 하나, 아니면 저기 토성 표면에서 실험을 하나, 아니면은 뭐 우주 공간에서 실험을 하나, 결국 용수철 끝에 매달린 막대가 진동하는 그 주기는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그다지 자명하지 않은 결과죠. 자명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렇게 간단한 운동 방정식을 분석을 통해서 그 자명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볼까요? 뭐 기껏해서 뉴턴 역학이라는 심오한 원리를 갖다가 뭐 저 나무 토막을 저 용수철에 매달아서 그거 떨리는 그런 문제 푸는 데다 써먹느냐, 이거 너무 유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심오해 보이는 문제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분자 중에는 원자 두 개가 묶여서 만든 이원자 분자들이 꽤 많죠. 편의상 이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용수철이 아니라 아령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럼 두 원자의 질량 중심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 x0가 있고 그 x0라는 거리만큼 거리를 두고 두 원자가 서로 묶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원자 분자가 되겠죠.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상호작용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을 텐데 그 포텐셜 에너지의 꼴을 이 거리의 함수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쭉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이 바로 x0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두 원자 사이 거리가 x0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꼴을 갖는 함수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이냐에 상관없이 항상 요 최소점 부근에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겠죠. 테일러 전개라면은 처음에는 어떤 상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1개 미분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개 미분한 값이 나올 텐데 1개 미분한 값은 어떻습니까? 이게 최소점이기 때문에 1개 미분은 0이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2개 미분한 값은 양수일 겁니다. 아마 미적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텐셜 함수가 어떤 상수 더하기 또 다른 상수 곱하기 x제곱 이런 걸로 주어진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은 이 포텐셜 함수를 좌표에 대해서 미분하면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꼴을 구해봤더니 이 포텐셜 함수의 두 번 미분한 숫자 곱하기 x, 물론 이제 x 빼기 x 제로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런 꼴로 일반적으로 나와야만 된다 하는 게 이 테일러 전개를 통한 분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원자 분자는 그 평형점은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값을 주는 두 원자 사이의 거리고 x0죠. 근데 항상 이 거리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분자들의 떨림 운동이란 게 늘 있게 마련인데, 그 떨림 운동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름 아닌 이 단순 조화 진동 운동으로 주어진다 하는 굉장히 이 심오한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아주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대와 용수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자의 떨림 운동에도 이 단순 조화 운동이 운동 분석 결과가 적용이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죠. 자, 또 다른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례로 이 식의 추의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라는 거는 이렇게 길이 L짜리 줄 혹은 뭐 세막대기 끝에 어떤 동그란 뭐 어떤 적당한 모양의 머리가 매달려 있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 상황이죠. 자, 이 경우는 요 추의 위치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천장에 매달린 지점을 원점으로 봤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각도만 변하는 것이 이 추 운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풀 때는 보통의 XY 좌표계가 아니라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원통 좌표계 R과 세타를 변수로 잡아서 표현한 그런 좌표계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 좌표계에서는 이 가속도 벡터가 R 방향 성분으로는 이렇게 되고 세타 방향으로 성분으로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유도했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힘도 이 똑같은 R 단위 벡터와 세타 단위 벡터를 기저로 해서 표현을 해야 운동 방정식이 풀리겠죠. 본래 이 추에 작용하는 요 중력이란 힘은 방향이 항상 요 아랫 방향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요거는 R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요거는 세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성분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R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의 힘, 세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추에 작용하는 힘 전부가 아니죠. 요 줄을 통해서 이 줄이 이 추를 당기는 힘, 즉 장력이란 게 또 존재를 하죠. 그리고 장력은 당연히 요 R 방향으로밖에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T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각도에 따라 변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운동 변수의
의존하는 되게 복잡한 함수인데 일단은 그냥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짜 힘은 요 두 중력 힘과 장력을 합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이 MA와 같아야 되니까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표현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R 성분은 R 성분끼리, 테타 성분은 테타 성분끼리 같으니까, 같아야만 되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또 우리는 R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상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R에 대한 시간 한 번 미분, R에 대한 시간 두 번 미분은 볼 것도 없이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제약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일단 요 세타 방향 성분이 서로 같다는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R 방향의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걸 다시 쓰면은 이 장력이란 것이 mg 코사인 세타 더하기 ml 세타다 제곱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요거는 가만히 보면은 당연합니다. 왜냐, mg 코사인 세타는 중력의 R방향 성분이죠. 그러니까 요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ml 세타 제곱은 뭐냐?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름 아닌 원심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심력, 구심력이 필요하죠. 구심력의 크기가 정확히 m 곱하기 원운동의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타 다시 각속도니까 결국 세타 다 제곱은 각속도의 제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력이 이 두 가지 힘을 다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중력이 이 물체를 이 줄로부터 뺏어 가려고 하는 그 힘 뿐만 아니라 이 원운동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물체가 밖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 그 두 가지 힘을 다 극복할 만한 힘을 이 장력이 제공을 해 줘야만 이 물체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원운동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 식이 주는 의미예요. 근데 재밌게도 굳이 이 식을 풀지 않아도 요걸 보면은 요것이 세타에 의존하는 어떤 이계 미분 방정식이죠. 요것만 풀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바랬던 목적은 다 달성을 한 셈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추의 진동 문제를 풀 때 요 두 번째 식은 아예 적질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두 식을 다 한꺼번에 푸는 게 정석이긴 해요. 자, 어쨌거나 테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다시 보면은 이런 꼴로 주어지죠. 그런데 이 진동하는 각도가 충분히 작으면은, 즉 테타가 충분히 작으면은 사인 테타는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 하는 걸 테일러 전개를 배운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힘에 해당하는 항이 사인 테타가 아니라 그냥 테타에 비례한다라고 적당히 근사를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뭘로 바뀌느냐? 다시 한번 조화 진동 운동에 해당하는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앞서서 구했던 그 해가 여기에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고, 앞서 표현했던 그 주기에 대한 공식을 여기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